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대형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선 4일까지 일주일간을 애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로 벌어지던 여야 공방을 자제하고 수습책 마련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현안에 대해 일단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엔 품격 토론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에 대해 한국항공대 김인규 비행교육원 원장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콩 어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무안 항공기 참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상자 규모부터 전해주시죠. 네, 소방청에 따르면 사망자는 179명으로 구조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어제 오전 1시 30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였는데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폭발했습니다. 탑승객 중 173명은 한국인이었고 2명은 태국인이었고요. 미성년자도 15명 있었습니다.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인 3살 남자아이로 연말을 맞아 태국 여행을 떠났던 가족 여행객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1차 사고 원인은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 결함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토부 브리핑을 보면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 1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고 있을 때 무안공항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줬고요. 그러자 해당 여객기 기장이 2분 만에 메이데이를 선언했습니다. 메이데이는 비행기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조종사가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로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의 비행기 SNS 신호라고 합니다. 네. 관제탑에서 활주로 SOS 신호죠. 네. 예, SOS 신호라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내주면서 조종사가 다시 착륙을 시도했는데요. 랜딩 기어가 고장나 비행기 바퀴를 내리지 못한 채 몸통을 바닥에 대고 그 마찰력으로 착륙을 시도하는 동체 착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활주로가 끝날 때까지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아 결국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영상으로 봤을 땐 그 순간 비행기가 폭발하는 것처럼 두동강 났습니다. 네. 이번 사고는 1997년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대한항공 추락사고 이후 최악의 참사로 국토부와 경찰 등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가장 의문이 되는 부분이 그 랜딩 기어, 즉 착륙을 돕는 비행기 바퀴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것이던데요. 네, 이번 사고는 랜딩 기어, 즉 비행기 바퀴 3개가 모두 내려오지 않은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됩니다. 네. 조류 충돌이 1차 원인이긴 해도 랜딩 기어만 제대로 내려왔어도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네. 비행기에는 엔진이 2개 있고 랜딩 기어는 2 엔진을 포함한 4곳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세 대가 달려들어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남은 엔진의 동력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고 만약 엔진 2개가 모두 고장 났더라도 비상 추각기라는 것을 통해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만에 하나 이 추각기마저 고장이 났더라도 그때는 부기장 의자 뒤에 있는 수동 개폐 장치를 열어서 랜딩 기어를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랜딩 기어 3개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작동하지 않은 점에서 항공기 자체의 구조적인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때문인지 사람의 실수가 더해진 건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비행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비행기 몸통을 바닥에 대고 착륙하는 동체 착륙이 시도됐는데 이때도 에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날개 위판이 위로 들려야 하지만 이것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만으론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소견이고요. 네. 그래서 사고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무안공항 활주로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만큼 길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 담벼락과 충돌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무안공항 활주로도 사고 규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토부는 사고기에 비행기록 장치를 수거했고요. 음성기록 장치도 추가로 확보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최근의 국적기 사고인 2013년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는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고기의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737-800으로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사고 원인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 비행기 착륙 과정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망자 신원 확인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무안공항에 임시 안치실을 마련하고 국가수의 DNA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국가수 연구원들이 희생자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우선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시신이 많아 지문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 등록이 안 돼 있어 DNA 채취 작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신 확인이 어려운 건 착륙 과정에서 비행기가 두동강 나고 앞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승객들이 대거 밖으로 튕겨져 나간 탓인데요. 경찰은 유가족의 DNA를 채취해 신속하게 대조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피해자 중에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부모님의 팔순잔치를 기념해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 동료의 퇴직을 기념해 함께 여행을 갔던 지역 공무원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비행기는 현재 기체 꼬리 부분만 형체가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구조되며 생존한 승무원 2명은 각각 이대 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요?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월 4일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2014년 세월호 침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이태원 참사 등이 있고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 조치가 이뤄집니다. 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직후 즉각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도 방문했는데요.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여파로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되면서 예산을 짜던 기재부 관료들 위주로 지금 사고 대응과 지원 TF가 구성된 상황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 주도로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 그랬죠. 지금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과 총리에 이어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라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전 부처를 총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인명사고 대응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 속에서 금융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경제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기재부가 이번 사고 수습에만 매달릴 수 없는 점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각각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여야는 잠시 정쟁을 그만하자는 분위기가 마련됐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오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며 탄핵 카드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속도 조절을 시사하긴 했는데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별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7도, 철원 3.1도, 전주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높고요. 평년 이맘때보다도 2에서 10도 이상 높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3월 초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강릉 10도, 전주 11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내륙에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눈의 양은 1에서 5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동해안 지역과 일부 경남 지역에서는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새해 첫날인 수요일에도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큰 부담 없이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근길이 평소보다도 수월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이용 나쁘지 않으실 텐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하남 쪽의 올림픽대로는 방화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지체고요. 여의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황도 괜찮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신갈,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부산 쪽은 잠원에서 서초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남사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남부권 고속도로 큰 어려움 없이 운행 가능하겠는데요. 다만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가신다면 황천 2터널 입구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를 잘 피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최 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성준 의원 모시고 민주당 상황 알아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항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추락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바로 현장으로 가셨죠? 네, 어제 그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한 가운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빠르게 이제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네. 그 가운데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서 신속하게 민주당이 이제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 대책위원회 안에 상황본부 그리고 수습 지원단 또 피해자 가족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현장으로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참사 이후에 예정됐던 현안 질의도 좀 연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최고위원회 끝나고 저는 이제 원내 지도부대
때문에 네. 원내에 전체적으로 이제 일주일간의 모든 상황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제 긴급 회의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에 상임위가 한 4개 정도 개최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국회 운영위에 소속인데 네. 국회 운영위, 법사위, 환노위, 그다음에 농해수위 이 네. 4가지 상임위가 개최가 될 예정이었고 현안 질의까지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잠정 수년을 하고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오늘 상임위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국가 애도 기간을 좀 선포를 네. 했습니다. 정쟁을 좀 멈추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시나요? 당연히 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또 피해자들 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국가적으로 큰 지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이 사고 수습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는데 네. 대통령, 총리, 경제수장 역할의 재난수습까지 대응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어떻습니까?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정비가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국가로서 한 50여 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주적인 어떤 질서를 잘 구축해서 민주주의 표본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국가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잘 정비가 돼 있고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란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 시스템이 상당히 이제 붕괴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 나라의 어떤 민주적인 회복성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이제 관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수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재부 산하에 TF가 구성이 돼서 뭐 예산실장이 대책팀장을 맡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국정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 국정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정을 마비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오히려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오히려 국정을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정치 현안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 가결 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에 준해서 의결 종족수를 제적 과반으로 가결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 원칙은 이제 국민이 선출했느냐, 선출하지 않았느냐, 선출된 권력이냐에 따라서 권력의 정당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2가지 권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출 그리고 국회의 의원인 의회 권력을 선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권 분립이라고 하는 견제의 균형.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의회가 견제를 할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건데 총리는 임명직 아니겠습니까?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족수가 과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 최상목 대행의 시간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이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적극적 행사가 아닌 소극적 행사로서의 권한 대행을 업무를 수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이었죠. 그러니까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소극적 행사의 의무 이행으로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이
타 기관, 그러니까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그렇게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선출된 권력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았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으로서 적극적 행사를 하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행이란 말이에요. 총리에서의 나온 권한대행이 적극적 행사로서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행사를 하면서 소극적 행사에는 또 임하지 않은 것 자체가 권한대행이 결국은 뭐냐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선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소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연한 거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정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의 이 내란 관련된 부분을 엄벌하고 단죄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9명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근데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는데 권한대행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그 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오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총리죠. 권한대행의 이제 역할로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생각하시기에 최 대행이 혹시 헌법재판관 임명과 그 쌍특검법 이걸 분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건 저희가 이제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헌정사상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표본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민주화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었던 우리나라가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 퇴보 국가로 전 세계 국민들에게 낙인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으로서의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정 회복 차원에서의 탄핵 심판과 내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하는 게 특검 관련해서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제3자 추천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좀 가져오면 협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비상계엄. 이 비상계엄이 위법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투표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그 결의안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들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이렇게 내란과 관련된 탄핵, 온 국민이 탄핵하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했고 지금도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부정하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일 때 과연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된 모든 혐의자들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관련된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상당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힘 자체가 이러한 모든 일련 과정에서의 행태나 모습들을 볼 때 결국 내란과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여야가 각자 자기 주장만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죠. 국가의 정체성,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고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통해서 법치주의의 성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이 내란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영구 집권과 절대 권력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
그 검찰의 수사 과정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군대를 동원했던 부분이라든가 국회 침탈이라든가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부분이라든가 국가 통수권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당사자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뭡니까? 국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단죄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제2요구권 시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네네네. 최대행이 제2요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그건 뭐 저희가 상정할 미리 이제 예측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상목 대행은 이 역사의 큰 민심의 물줄기, 역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 과정과 더불어서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과 더불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국가의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관련된 체포, 구속 더불어서 이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일단 최대행을 믿고 기다리겠다. 뭐 앞서 당에서는 즉각 탄핵, 집단 탄핵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어요. 당 네네. 내에서. 기류가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7일 날 윤석열에 대한 1차 탄핵이 부결이 되고 12월 14일 날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수 총리가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공직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란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내란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거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이 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쇄 탄핵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은 참사를 좀 수습해야 되는 때니까 민주당에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항공기 추락 사고에 의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습을 잘 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꼼꼼하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또 과제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누구고 국정 마비를 초래한 사람이 윤석열이란 말이죠. 이런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이 제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상황의 해소가 먼저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란이 해소되지 않고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정의 혼란과 국정의 마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란 진압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이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진압을 반드시 하라고 지금 국민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최상목 대행은 지금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좀 민주당이 일단 시한을 정하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시한을 좀 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지금은 됩니까? 당장 뭐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고 수습에 대한 과정들을 좀 보고 또 하나는 1년에 어떤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 어떻게 할지 저희들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도 지금부터도 그렇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주당이 그 방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황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겠다. 꼭 뭐 여론도 여론이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내란 진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란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내란의 제2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세력들이 지금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전략을 통해서 지연 전략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해서 헌법재판의 심판 자체를 지연하려고 하는 거, 무력화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행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연 전략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돼서 네네. 6인 체제가 계속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6인 체제로 변론이나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논의 중이다. 그러는데 6인 체제로도 선고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라든가 세계적 수준을 볼 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관인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구성을 하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부총리도 이러한 흐름과 목소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 최상목 대행이 네. 일단 지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그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역사의 물줄기를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내란과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좌고우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직자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부총리 더 나아가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탄핵 정국 속에서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제1야당으로서 국정 안정에도 책임이 그렇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정 안정이라고 네네. 하는 거. 국정 안정의 가장 제일 조건은 지금 가장 국정을 마비시키는 사람이 윤석이란 말이에요. 이 내란 진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사고 수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수습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참 충격을 받았는데 민간인 신분의 그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첩 내용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아직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실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의 증거 인정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이 내란에 윤석열과 같이 파트너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김용현은 누구랑 같이 일을 했느냐. 군 내부에 있는 사령관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을 받았다는 네, 것까지. 그렇죠. 많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언론 취재를 통해서도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가 이제 최대한 관건일 텐데 지금 보면은 크로스 체크가 다 되고 있잖아요. 그 노상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 노상원이 실제 개업 모의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햄버거 집에서 관련 사령관들 그 세력들을 모아서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괴가 누구였냐면
노상원이었지 않습니까? 민간인 출신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현직 사령관이라든가 현직 장교가 노상원한테 오겠습니까? 누군가 힘을 실어줬고 그 역할을 하도록 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힘은 어디에서 작용했냐면 그 뒤에 김용현과 윤석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예. 한 짧게 말씀을 주시면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 응하지 않았어요.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비겁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내란에 대해서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하고 현행범이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수사기관이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구속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검사 출신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변호인들이 이 나라 헌법 질서를 완전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변호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바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죠. 체포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영장이 좀 들어가야 된다. 강제 수사 나서야 그렇게 된다.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면은 지금 피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이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저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런 모습이었나? 대통령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실체가 그대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몰랐던 모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윤세종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 다른 환경 문제랑 좀 다릅니다.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같은 거 우리가 배출하면 바로 이제 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온실가스는 지금 우리가 배출한 게 10년, 20년 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로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격적으로 살아갈 시기에 다 이제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고 그런 세대 간의 불평등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소송에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의 기후 대응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미루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국회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꿔서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를 정해야 되고요.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유권자로서의 힘입니다. 이게 제도가 바뀌고 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대표들에게 우리가 지지를 보내고 선출을 해야 되는 그게 우리의 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무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빨리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축을 할 수 있는지가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문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평년 기온이 크게 웃돌아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7도, 철원 3.1도, 대전 3.8도, 전주 4.6도, 부산은 5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높습니다. 낮 동안에도 3월 초순처럼 포근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강릉 10도, 전주 11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기 동부는 오늘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으로 눈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과 전남 북서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이나 고가도로 지나실 때는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안 지역과 일부 경남 지역에서는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소식 듣고 어떠셨는지요, 김성태 전 의원님?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비극이 다시 대한민국에 온 국민이 또 목도하게 됐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들을 애도하고 또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거의 20년 동안 그냥 주로 국토교통, 환경, 노동 이쪽 분야에만 좀 집중했었는데 저 지역구도 김포공항이 접해 있는 김포공항이 포함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늘 이 항공 특히 사고 안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역시 이건 뭐 천재지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 충분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또 인재죠. 네. 기체 결함이든 뭔가 간제탑과 또 교신에서 또 문제가 있었던 어떤 경우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메이데이 그러니까 조난 신청까지 하고 바로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급박한 상황이 기장실 내지는 기내에서 지금 엔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거죠. 네,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홍익표 전 의원님. 네,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민 고통도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서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느끼는 어떤 이 비통함 또 비통함이랄까 또는 참담함이 네.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소위 이제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국제 뉴스가 계속 좋지 않은 것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한국의 그 K 브랜드 가치를 자꾸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급적 이 빨리 그 수습하고 그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되고요. 또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홍 의원님, 일단 여야도 좀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책위도 꾸리고 이 같은 대형 참사 시에 정치권의 역할, 여야의 역할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사고 수습이라든지 피해자 복구 지원 이런 문제는 정부나 관계 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뭐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회적 혼란이나 국민적 그 어떤 비통 그 아픔 슬픔이 확대되는 시기에서 가급적 그 이 불필요한 말 이런 걸로 이제 가슴에 상처를 주거나 두 번째 이런 그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부가 그 국회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속하게 정부 측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 국회가 해야 될 사항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정부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 피해자라든지 또는 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직접 듣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직접적으로 들은 이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당국에게 전달해서 피해 복구나 그 피해 지원이 보다 그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정도가 아마 정치권이 해야 될 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여야의 역할. 1997년 감사고 그리고 이제 1993년 국내적으로는 1993년 목포 그때 공항에서의 사고 또 이제 이번에 무안광 사고 이 국내적으로는 뭐 이렇게 두 번째로 큰 사고가 났어요. 물론 해외적으로는 뭐 이제 감 사고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이제 또 뭐 대한항공 1987년 폭파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통해서 또 물론 지금 최창목 대리도 지금 현재 국가애도기간을 1월 4일까지 7일간 정해놓고 상당히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고 수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 연말연시에 또 이 생업과 또 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또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럴 때 좀 전에 홍 대표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정치 불안에서 비롯된 이게 국정 혼란 공백 이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아주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도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제 저도 호소하고 싶습니다만 당분간만이라도 이 정쟁을 완전 전격 중단하고 오로지 이런 큰 사고에 대한 수습을 정치권이 더 발걷어 붙이고 힘을 합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극복하고 특히 이제 해외 애신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 이 사고와 함께 이제 또 우리 정치 불안 그러니까 혼란, 헌정 중단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항상 객가지로 곁들이면서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불안한 정국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국가 신인도 불확실성 이런 게 더욱더 정복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뭐 경조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환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발 정치권에서 이번 사고 이 수습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 과정을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게 또 이겨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제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첫 메시지를 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입장까지도 내실 필요 없이 좀 조용하게 계시면서 대응 체제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또 이게 이제 조금 전에도 될 수 있으면 홍 대표께서도 말씀했는데 이게 정치의 가장 중심에 선 그런 인사일수록 말수 줄여야 되죠. 네. 오히려 좀 자제하는 부분이 어땠을까? 네, 홍익표 전 의원님. 여전히 탄핵 소추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위 자체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도 우리 박성준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본인이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 최소한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저 수사기관 출석 여부를 놓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 내는 것과 별개로 당당하게 비상계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있다면 그에 걸맞게 법적 절차도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출범부터 과제가 험난합니다. 경제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사실 사고 수습 일선에 있어야 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공석입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홍익표 전 의원님. 우선 물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도 이 일을 맡지만 대개 항공기 사고와 관련돼서 제일 중우선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또 행안부나 경찰청도 차관이나 차장이 건재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장관이 공석이었다고 관료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우리 이 관료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자기 직무에 대한 충실성들은 있고요. 다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일에 어떤 결정할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장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역할이 그거에 따라 약간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수습 매뉴얼이 국토교통부에 다 있고 우리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은 저는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의원님,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컨트롤 타워가 누구야, 결정권자가 누구야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없대 하면 좀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일선에서 실제로 주무부처예요. 국토교통부가.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수습과 관련돼서는 행안부가 재난과 관련돼서 지원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수사나 사고 원인 이런 조사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담당을 하곤 하는데 경찰도 같이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 수습을 하고 행안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장관이 공석이니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도리어 한국 사회의 관료 사회의 수준이 더 참담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네. 최상목 대행, 네. 대통령, 총리, 경제수장 네. 여기에 이제 참사 수습까지 네. 한계는 없을까요? 상당히 이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그런 지경이 됐죠. 더군다나 특히 경제수장으로서 지금 우리 경제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대내적인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불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경제 위기로 이제 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 수장으로서 사실상 이분은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불행하게 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또 위치에도 있는 거죠. 좀 전에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위는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나오면은 바로 그냥 또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나오면 또 최상목 지금 권한 대행에 대한 이 집중이 덜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 컨트롤 타워가 또 부재하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최상목 지금 권한 대행 입장은 오랜 경제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부터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이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모든 부처 17개 부처의 예산 이 정책이 예산 국가 재정으로 뒷받침되는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정부의 모든 운영이나 작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 공백은 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이상은 이제 정치가 정부를 무정부 상황이나 국민들이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부재된 이 혼란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런 뭐 자조나 또 뭐 탄식 이런 게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예. 네, 이번 주에 네. 국내임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아마 출범을 할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 첫 과제는 뭐가 될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제 금주에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전국위원을 통해 이제 인준이 이제 가게 될 의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본격화할 겁니다. 첫 번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무한 이 제주항공의 이 사고 이걸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수습해내는 그런 역량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도기적인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한 더 이상 정치적 압박이 여야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권당부터 뭔가 변화된 모습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말 대한민국 국가 국정에 한 치의 차질 없이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이제 민주당 특히 야당에 대한 정부 이 정말 비상시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절대적인 협조를 구하해 나가는 그런 협치 정국을 만드는 게 저는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봐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당 내적으로 이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자성과 성찰 반성 속에서 이 당이 집권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이제 담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협치정국 얘기도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대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오래전부터 뵀었지만 비교적 합리적이시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 공직 경험도 풍부하시고 정치권에서 중진 의원으로 지금 계속 계시면서 협의나 이런 경험도 많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그래도 지금 이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면 조금은 좀 전향적인 조치를 낼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래도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입장을 냈어요. 어제 이제 김윤덕 사무총장이 그런 입장을 좀 냈는데 기존 입장에서 한 벌 물러선 배경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이번 상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물론 당일론적으로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건 당연히 맞죠. 했어야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일론적 접근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건 역사적 판단이고 국민적 요구고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치라는 건 또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막혀 있는 그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현실적 타개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당일론적 얘기만 한다면 서로 양당의 당일론만 갖고 얘기해서 그거는 판단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현재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일단은 최상목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총리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겸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경제수장을 또 가뜩이나 경제상에 어려운데 경제수장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위원 구성이 그러면 15인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무위원을 15인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15인 이하로 됐을 때 의결 정족수는 그 11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잘못하면 국무회의의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15인 이하부터는 14인이 되는 순간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법학자 중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고 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국민적 동의나 상당히 이 어떤 우리 사회가 납득할 만한 그런 그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쉽게 탄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이 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익표 대표님처럼 이게 이제 야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이게 견제와 비판 항상 살아 있어야 되죠. 그 대신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야당의 또 그 주체적인 그 역할과 모습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그 역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그다음 바로 선거에서 국민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더군다나 170석 거대 제1야당으로 야당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집권당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본인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 리스크로 뭐 많은 어려움과 또 나름 또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제1야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그간의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손익계산에 따른 국정 운영은 어떤 경우든 저는 배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려 발걷어 붙이고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게끔 그러니까 또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또 하지 않고 쌍특검법 그러니까 내란특검법이나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또 수용하지 않으면 또 한덕수 총리 또 대행의 그런 뒷길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스톱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로 전락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10년 20년 금방 후퇴해 버립니다. 김 의원님 잠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때하고는 다르게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언제까지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라. 뭐 이런 시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다만 이렇게 무항고항 사고에 국민적이 애통하고 정말 비통해하는 지금 이 시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은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정치적 입장은 그대로 이제 살아서 나올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무항공 이 사고를 수습하는데 정치권이 정부를 협조하고 도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위기에 강한 나라다 이런 거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때 정치를 또 살려야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민주당 요구했지만 사실상 가장 본질적인 패를 이제 민주당도 보여야 된다. 저 방송 바로 봤으니까 그날 오전에 민주당 입장이 나왔어요. 그게 헌재 재판관 임명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누구는 뭐 대행이니까 또 장관이니까 탄핵하면은 뭐 가반 의결로 된다. 가반 출석에 이렇게 의결 정족수 가지고 논란 벌일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이럴 때 정치적 합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 판단은 그러면 논란에 대한 판단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예요. 이 부분도 가장 빠르게 헌재에서 판단을 좀 해달라. 지난번 물론 헌재에서 입장은 나왔죠. 이건 대통령 그런 대행이 임명을 해도 관계를 없는 사안이다. 나왔지만은 그걸 공식적으로 그럼 여야 정치적 합의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요구하고 헌재의 입장을 들어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부담 들어줘야죠. 네, 헌법재판관 임명 민주당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민주당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헌재가 6인은 심리가 가능하지만 6인이 결정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 분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6명이 심리는 하되 6명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6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 했었지만 지금 가능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거에 그렇죠. 선거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라면 결국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선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재판관에서 심리 결정을 재판 결정을 못 한다면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2년 넘는 기간을 그러면 대행 체제로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쉬운 거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여야 한 번 더 수기한다면 여야가 한번 협의해달라. 네. 그래서 언제까지 협의해서 안 되면 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의 입장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뭐 여당의 입장도 있고 하니 숙고하는 그 시간을 갖되 그걸 무한정 합의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무한반복으로 이어지잖아요. 합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했어야 될 입장은 그러면 뭐 12월 말까지든 12월 말까지 여야가 한 번 더 협의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대법원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가 결정하겠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맞고요. 최상무 전 권한대행 이제 새로운 신임 권한대행도 아마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정책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그 최상무 신임 권한대행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못한 거를 또 하려면 정책 부담이 있는데 그렇다면 권영세 그렇죠.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지금 이 민주당 대표 두 분이 만나서 한 2가지 정도만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권한대행 기간 중에는 민주당이 가능한 한 그 최대한 단독 의결을 자제하겠다. 그 기껏해 한 3개월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에게 자꾸 거부권을 제2 요구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안 되겠다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정치적 약속을 좀 해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저는 뭐 김건희 특검 이런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내란과 관련된 문제하고 헌법재판관 탄핵소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탄핵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특검법 경우에는 지금 수사기관에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그 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니 이 특검은 대법원과 대한변협 정도가 추천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조건으로 그 내란 관련 특검을 하자. 이거는 독소 조항을 좀 빼는 방안. 예,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현재 대한변협이나 대법원도 그 내란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민주당 입장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정도 민주당에서 2개 정도 양보를 해주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하면서 그게 정치를 지금 현재 국민들이 답답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살리는 거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거 아니에요. 상견례를. 거기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신박한 제안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주시면. 아니 홍익표 전 대표께서 저렇게 제안하신 바로 저런 내용들이 정치죠. 저런 또 제안이 오면은 그런 내용을 또 이제 받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걸 이제 또 나름 약간의 또 입장 조정을 해서라도 그 절충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거든요. 그 타협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00 당시 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부가 있으니까 예, 조금 탄핵 시에도 그때도 여야 간에 대통령이 통치했다는 심각한 이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의 문제가 발생할 때 민주당은 기다려줬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당시 새누리당 내부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 기다려주듯이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도 이 대응 체제를 안정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협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 토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이어집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이 말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한대행으로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당연히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고 또 한정적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의 중요성 이런 때 이 사실상 권한대행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인사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중요한 어떤 정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과도기적이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정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행 체제 이걸 빨리 끝내는 길이 어찌 보면은 가장 대한민국이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대행이 거부권 가지고 또 탄핵의 사유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좋은 제안을 하신 거예요. 홍 대표께서. 네. 3개월 만이라도 정말 어느 일당이 일방적인 법안이나 또 어떤 뭐 정치적 이슈 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이기보다는 그걸 휴전기죠. 예, 휴전기를 두고 이렇게 이제 대행 체제를 극복하자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특검,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거 1년 내에 이제 올해 끝자락에 있습니다만은 김건희 특검법 들고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정농단의 탄핵 사유를 사실상 찾기 위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10배, 100배 중요한 지금 현재 내란 혐의를 가지고 이미 뭐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지금 피의자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면 민주당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 때문에 지금 와서 양곡법인이 무슨 법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집중해야죠. 한 가지만 가지고. 네. 헌법재판소 입장도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일단 두 분도 우려하시지만 권한대행의 연쇄 탄핵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그
헌법재판관 한 분이 그 반대를 했다면 결정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게 지금 쭉 밀려 있어요. 여러 사람이 탄핵돼 있는데 지금 6명이 헌법재판관이 6명이 심리를 하지만 결정을 못하는 구조. 그리고 추가 임명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구조. 이런 상황은 타개해야죠. 이렇게 되면 헌법기관이 무력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민주당한테 좀 쓴소리를 했던 이유는 그거죠. 민주당이 당이론은 저도 다 동의해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유능한 정당이라면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내야 될 때 그때 과감하게 협상할 건 협상하고 또 그 어떤 뭔가 결단할 땐 결단하고, 이런 게 그 정당의 리더십이고 정당이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이 국민의 목소리고 이게 뭐 당연히 우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 뭐 그거에 하나도 이의가 있지 않아요. 같은 생각이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이 그거 갖고 국민의힘을 설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한 정치적 해법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최상목 대행도 저는 그런 입장을 견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말은 말이 그렇지 사실 법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권한대행입니다. 지금은 누가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표현합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본인은 그만큼 자기의 역할이 좀 어렵고 제한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본인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는 그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제일 없는 경우는 이 검찰입니다. 그 도리어 국가수사본부가 그 법률에 근거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그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수처에 그 검찰도 이관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자료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수사기관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그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 한 얘기예요. 피의자가 범죄 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 쇼핑하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그렇죠. 네네네. 그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 얘기예요. 피의자가 쇼핑하듯이 그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 수사기관이 나오라 그러면 나가서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공수처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부르면 나가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매우 구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공수처 그 수사기관도 좀 협조를 해서 대통령을 여러 기관이 돌아가면서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공수처로 하든 국가수사본부로 하든 어디 한 군데로 해서 저는 대통령을 소환해서 깔끔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공조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수사를 해서 대통령을 하더라도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초기에는 수사기관을 좀 단일화해달라. 뭐 너무 여러 곳에서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공수처는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어도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사 주체들, 제가 처음에도 우려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큰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지금까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국민들이 어느 누구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이 역시 엄청난 처음 경험하는 혼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이 이제 모든 수사 기록과 내용을 또 이제 공수처에 이관을 했지만은 공수처 입장에서 수사 인력의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또 지금 뭐 공수처 출범하고 이런 대형 사건 사고를 한 번도 접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공수처 지금 현재 출범하고 지금 기소 내용도 4건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결과를 갖다 만들어내라. 이건 사실상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공조본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주체들이 쉽게 또 자기네들 그런 기관들의 그 뭐 한계 때로는 또 뭐 자신들의 또 위치 역할 이런 것 덕분에 쉽게 합의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해당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죠. 이런 문제도 좀 국회에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접근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 주체들이 공조본을 통해서 이게 좀 단일화된 수사 체제를 만들어 달라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품격 토론답습니다. 오늘 올해는 마지막 품격 토론인데 두 분이 이제 정치권에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라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30초씩 새해 인사도 좀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30초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2024년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고 늘 정치권이 존경하고 존중해야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절대 정책이 정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한 그런 좀 정치로서 정치적 당략보다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 의원.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란체스코 교황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적 위기가 힘들고 또 고통이 가중될수록 우리 국민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것이 국민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그 빛이 있듯이 위기와 시련 속에 늘 국민들이 계셨다 생각합니다. 그런 2025년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부담이 크지 않은 오늘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평소보다도 여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은 이 정체도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의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쪽 잠원에서 서초 쪽으로 지체고요. 서울 쪽은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북수원 쪽으로 지체고요. 마성 터널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밀려도 그리 길지 않은 구간입니다. 다만 서부간선도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성산대교 위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정교 부근에서 성산대교 쪽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전격 인터뷰입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다뤘던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 대해 전문가 연결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규입니다. 네,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 정부가 조사 중입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조류 충돌,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조류 충돌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가능성은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조류 충돌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그 중요한 거는 항공기에 랜딩 기어가 안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그 네. 원인이 유압 장치의 이상이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저희가 현재는 알 수 없고요. 네. 조류 충돌로 인해서 사실 유압 장치가 고장 난다는 것보다는 한쪽 엔진이 만약에 조류 충돌해도 다른 쪽 엔진으로 그게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조류 충돌을 그 주원인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아, 네. 이제 그 말씀 조금 이제 풀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객기가 착륙하기 전에 상공에서 오른쪽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 조류 충돌로 그 손상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정인데요. 그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그 당시에 관제탑의 어떤 조류 충돌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추했을 때 조류 충돌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류가 들어가면
엔진에 손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엔진에 손상이 가는 건가요? 보통 이제 조류라든가 뭐 또 다른 이물질도 많이 저희가 이제 비행하면서 네. 접촉이 되긴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제일 위험한 것들이 공중에서는 이제 조류이겠죠. 근데 조류도 예를 들어서 뭐 황조롱이나 이런 그 작은 새들은 엔진으로 들어가도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이다 보니 아마도 그거보다 좀 더 큰 조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엔진으로 조류가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엔진은 그 여러 가지 선풍기 날개 같은 밴들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조류가 들어가면서 그 블레이드를 다 치고 나가게 되면 엔진의 기능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엔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손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쪽 엔진이 손상이 되면 다른 쪽 엔진 하나로도 정상 운행이 가능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랜딩 기어를 작동하는 게 그 하이드롤릭이 하는 유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시스템이 A가 있고 B가 있고 하면은 거기에 또 스탠바이도 있고 해서 사실 겹겹이 여러 가지 백업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쪽 엔진이 나가도 그 반대쪽 엔진이 살아 있다면 그 엔진에서 또 그 필요한 유압을 또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백업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엔진 손상하고 랜딩 기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가요? 지금 랜딩 기어하고 손상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게 엔진이 다 나갔다든가,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뭐 스탠바이 뭐 시스템까지 다 나가면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랜딩 기어가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느냐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 예, 랜딩 기어는 만약에 그런 유압이 하나도 없어도 뭐 다른 전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후에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그 레버를 당겨서 자체적으로 이 프리포를 시켜서 자체 중력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수동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엔진하고 아니면은 막 조류 충돌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네. 그러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수동으로까지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추정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쉽게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그 조류 충돌해서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 조종사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는데 모든 상황이 다 적용이 안 됐다든지 뭐 그거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합리적 추론을 좀 해보시면. 예, 근데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사실 랜딩 기어를 안 내고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복행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시도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조종사가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착륙 과정에서 세대 충돌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도 이제 공항에서 그런 부분도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류 활동이 활발한 공항에서 이륙을 하거나 뭐 어떤 착륙을 할 때는 이제 조종사들한테 권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새떼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활주로가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는 다른 활주로를 뭐 요청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그냥 떠야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있는 이 항공기의 라이트를 켜가지고 새들이 그 라이트를 보고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절차는 수립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가끔 항공기 사고를 보면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들이 좀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하면 그 항공기가 화면에서 보니까 저기 동체 착륙을 해가지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던데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하면 브레이크 기능이 따로 없나요? 사실은 이제 랜딩 기어의 주 바퀴에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 제동 장치이고요. 네.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엔진에 역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리버서라고 하는데요. 리버스 스러스트. 역추적 장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작동을 하면은 그 뒤로 나가는 엔진의 추력선을 앞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항공기를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속도를 줄이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역추적 장치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거로 보입니다. 네. 화면상으로 아마 원장님도 보셨을 텐데 속도가 줄지 않은 거죠? 네, 굉장히 높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해서 착지를 하는 걸 좀 보였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동체 착륙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행기가 그냥 바닥에 닿아 있을 것 같은데 엔진 부분은 닿아 있지만 그 비행기 앞부분 이게 좀 들려 있었어요. 이 부분은 조종사가 어떤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보통 랜딩 기어가 내려와 있을 때는 랜딩 기어 자체에 제동 장치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최대한 기술을 들어서 그 항공기의 어떤 그런 저항력을 증가시켜서 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종사는 아마 이제 그런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기술을 빨리 눌러서 지상에 접촉을 시켜서 마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찰이 좀 증대됐으면 속도가 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무항공항의 활주로 자체가 너무 짧아서 속도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향이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 항공기의 요 비행에 대해서는 짧은 런웨이가 됐는데요. 네. 런웨이 자체를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활주로가 절대적으로 짧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법적으로 다 이 충족되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조건에 맞는 활주로에 내리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착륙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네. 해당 항공기가 앞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1차로 착륙하려다가 착륙을 하지 않고 고어라운드 그러니까 복행을 한 뒤에 2차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경우에 복행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종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착륙을 해서 접근을 하는데 여기에 좀 안정적이지 않다. 속도가 너무 많거나 갑자기 그렇게 돌풍이 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한 착륙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면은 언제라도 조종사가 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관제탑에서도 볼 때 이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항공기가 접근하는데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는데 조종사가 그냥 내려온다. 이랬을 경우는 관제탑에서도 고라운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조금 결과를 놓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복행을 이어가면서 아까 수동으로도 내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랜딩 기어를 그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절차는 사실은 조종사들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런 절차는 다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이 보는 이 비정상 체크리스트에도 이런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 아니면 몰라서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네. 일단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일단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둘 다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네. 블랙박스로 규명될 수 있는 사항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블랙박스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기록 장치하고 두 개가 있는데 비행 기록 장치는 항공기의 예를 들어 고도, 속도, 그다음에 방향 이런 그 자세에 관한 부분하고 이번 같은 경우 랜딩 기어의 어떤 업다운이라든가 이런 경우들 그다음에 항공기 전반적인
그 운항에 대한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되고요. 네. 음성 기록 장치는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관제탑하고 아니면 관제기구하고 통화한 내역이나 그다음에 조종실 내에서 기장, 부기장 간의 어떤 이런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행 데이터와 이런 녹음 데이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항공기 사고를 겪어보면 분석 작업이 블랙박스 분석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뭐 사실은 그냥 바로 내려서 바로 보면은 사실은 뭐 그 단기간에 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고열에 노출되거나 했을 때는 데이터가 약간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잘못 판단하거나 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기록 장치를 같이 이 시점에 맞춰서 일일이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동체 착륙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은 조종사가 고지하나요? 동체 착륙을 해야 된다면은 일단은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 따라서 내가 얼마의 속도를 유지해라 하는 그 속도를 일단은 유지를 하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내가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하는데 일단은 그 랜딩 기어를 내리기 위한 조치들 다 했는데 다 안 됐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절차는 다 수행이 됐다 치고 그 다음에 객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네. 폰으로 네. 만약에 동체 착륙을 하면 이번처럼 지상에 접지 않을 때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승객들한테 그 접지 직전에 브레이싱 포 임팩트라는 자세를 취하도록 미리 브리핑을 해줍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관제탑이나 이런 데도 미리 통지를 해서 동체 착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마찰열로 인해서 발생했던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고지를 해서 소방차를 대기한다든가 뭐 소화액을 미리 뿌려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공항 측에서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에는 부족했죠? 글쎄요. 지금 갑자기 이 제로 원 방향으로 접근하다가 갑자기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원라인 방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를 물론 메이데이 콜은 했는데요. 네. 비상 선포를 했지만 그 시간이 충분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현장에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아무튼 항공기가 충돌하고 바로 소방차들이 이제 접근하는 걸로 봐서는 사전에 이제 인지는 됐지 않았을까 하는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31일 월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